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버리고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고 2022년 러시아 외환보유고 압류 사건 이후로는 3배나 가속화됐죠. 브릭스 국가들은 지난 10년간 전 세계 금 생산량의 90% 이상을 쓸어 담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축통화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붕괴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월급쟁이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연평균 임금 인상률은 인플레이션 수준인 3%에서 4%에 머물러요. 반면 금융자산 소득자들의 수익률은 연평균 15% 정도 됩니다. 이 격차가 누적되면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결국 부의 격차로 벌어지는 거죠. 이건 금융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이에요. 이런 사회에서는 현금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는 자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상시화된 상황에서는 실물 자산으로 분산 투자를 해야 해요. 금이나 은 같은 기금속,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대표적이죠. 비트코인은 지난해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지난 15년간 금보다도 훨씬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기본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생존 전략이에요. 현행 통화 시스템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산 가치가 깎여나가기 때문에 이걸 방어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하거든요. 달러는 이제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동의 대가라기보다는 국가가 찍어내는 종이에 불과하다고 봐야 할 정도예요. 통화 팽창이 심하고 통화 가치 훼손이 심한 상황에서는 저소득층을 더 억압하고 중산층마저 빈곤층으로 끌어내리는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미국의 경우 예전에는 중산층이 70%가 넘었어요. 지금은 40%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는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 거예요. 중산층이 줄어든다는 건 사회의 허리가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큰 위기입니다. 자본주의를 지키려면 지금의 금융자본주의 폐해를 개선하거나 막아야 하는데 기득권층이 쉽게 놓지 않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탄생한 게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태어날 때부터 2100만 개로 수량이 고정되어 있어서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없는 화폐예요. 비트코인이 스스로 강해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달러가 무기화되면서 신뢰를 1차 반대급부로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나고 가치가 상승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통화의 춘추전국 시대가 펼쳐질 거예요. 기존의 달러 같은 법정통화, 중국과 브릭스가 주도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미국이 주도하는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 이 4종류의 통화가 치열하게 경쟁하게 됩니다. 지금은 미국 같은 나라가 통화량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공급자 중심 세계지만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통화를 골라 쓰는 소비자 중심 통화 세계로 바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 선택을 가장 많이 받는 통화가 승자가 됩니다. 현금과 디지털화폐,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가 이미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후자 쪽으로 급격히 이동하는 중이에요. 달러가 신뢰를 잃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들을 살펴볼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안전자산이라고 일컬어지던 달러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신호였죠. 브릭스 국가들은 회원국 간 무역에서 달러를 쓰지 말자고 선언하면서 탈달러화를 본격화했고 동시에 금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어요. 달러라는 종이돈은 전적으로 미국 신용에 의존하는데 미국이 그 신용을 너무 많이 훼손했다고 보는 겁니다. 실질적인 수치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1971년 닉슨 쇼크 이전에는 금 1온스를 사는데 35달러면 됐어요. 지금은 얼마일까요? 2,700달러에서 2,800달러를 줘야 합니다.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믿던 달러의 가치가 99% 이상 훼손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훼손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여 년간 달러 발행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아십니까? 2배 이상 늘어났어요. 통화량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얘기는 달러의 대체제인 금이나 은,
비트코인 같은 자산의 가격이 그만큼 올라줘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가격이 제대로 오르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금 가격 상승은 달러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미국이 달러 통화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선물 시장을 동원해서 가격을 억눌러 왔거든요. 금값이 2,000달러 가까이 가면 어김없이 엄청난 규모의 매도를 통해 가격을 눌렀습니다. 은 시장은 더 심했어요. JP모건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스푸핑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격을 억눌렀죠. 그래서 지난 22년 동안 정상적인 금 가격과 은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인위적으로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해에 깨졌어요. 깨진 원인을 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은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산업적 수요가 60%가 넘거든요. 지구상 금속 중에서 전기 전도성이 가장 좋고 열전도성도 뛰어나서 첨단 산업에 엄청나게 쓰입니다. 태양광 패널, 전기차, AI 데이터 센터, 전고체 배터리, 최고급 반도체, 이런 데는 은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실제로 지난 6년간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갔고 약 2억 온스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시중 재고가 바닥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이 이걸 알게 되면서 선물 시장에서 만기일에 현물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선물 시장에서 대부분 만기 전에 청산하거나 만기일에 연장했는데 최근 들어 현물 인도 요구가 5배, 10배, 20배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1월 17일에는 인도에서 힌두교 축제를 앞두고 은 수요가 급증했는데 시중 재고가 없었어요. 같은 날 런던 현물 시장에서도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그 이튿날 은 가격이 급락했어요. 일주일에 걸쳐 18%나 폭락했는데 실물보다 훨씬 많은 증서를 발행했다는 게 현실로 드러난 순간이었죠. 그 여파가 금시장에도 번졌습니다. 금시장도 급락했어요. 다행히 부도는 나지 않았고 런던 현물 시장이 재빨리 뉴욕 코맥스와 중국으로부터 1,000톤 이상의 은을 비행기로 공수해서 다음날 막았습니다. 이런 사태들이 겹치면서 현물 인도 요구 증가, 중앙은행의 금 매입, 브릭스의 금 수입 같은 것들이 합쳐져서 가격 결정권을 미국이 빼앗긴 거예요. 과거에는 인위적으로 금이나 은 가격을 억눌렀는데 이제는 시장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국이 선물 시장을 동원해도 가격을 누를 수 없게 됐습니다. 수요가 워낙 폭발적이기 때문에 가격 주도권이 시장으로 돌아간 거죠.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 정상화 시대가 된 겁니다. 달러는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은 하지만 달러 자체가 무기화되면서 여러 측면에서 신뢰를 잃고 있는 중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기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세계 외환 보유액에서 국채 보유량보다 금 보유량이 더 높아졌어요. 브릭스는 지난 10년간 금을 29,000톤 정도 수입했습니다. 세계 연간 생산량이 3,100톤에서 3,200톤 정도인데 10년을 모아도 32,000톤이에요. 그중 29,000톤이라는 건 90% 이상을 브릭스 국가들이 싹쓸이해서 가져간 겁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이 러시아 외환 보유고를 압류한 거였어요. 러시아는 금은 자국 금고에 보관하지만 미국 국채나 유로화 국채는 해외은행에 예치해야 수익이 발생하거든요. 미국이 바로 그 국채들을 압류했습니다. 이걸 본 제3세계 국가들은 자기들도 미국과 대립하면 저렇게 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이후로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이 3배로 급등했어요. 미국이 스위프트에서 차단한다거나 외환 보유고를 압류하는 식으로 달러를 무기화하면서 달러 신뢰가 무너지고 세계가 금을 사기 시작한 겁니다. 개인 투자 관점에서 보면 우리 개인들도 이제 현금이나 예금, 적금은 오히려 자산 가치를 잃어버리는 방법이 됐어요. 생존 전략으로서 금이나 은, 비트코인 같은 자산으로 분산 투자해서 자산을 방어해야 합니다. 특히 금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은이 더 빠르게 상승하고 반대로 금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은이 더 빠르게 하락하는 특성이 있어요. 이 특성을 활용해서 포트폴리오를 조절하면 좋습니다. 상승기에는 은 비중을 높이고 하락기에는 은을 재빨리 줄이는 방식으로요.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얘기할 때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발표하는 수치는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연평균 3% 안팎으로 발표하죠. 그런데 실제로 살펴보면 집값이나 주식값,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데 그건 물가지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석유를 포함한 에너지 가격도 물가지수에 포함 안 되고 식량 가격도 빠져 있어요. 과거에 이것들을 뺀 이유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통화 정책을 짜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국민들에게 포장을 한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크지 않으니까 통화를 많이 발행해도 괜찮다는 합리화를 위해서죠. 우리는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발표하는 인플레이션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집값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단기간에 75% 올랐고 팬데믹 이후에도 50% 이상 올랐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을 잘 고려해서 개인들은 스스로 자산을 방어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건 상위 10% 이내 사람들이고 월급쟁이들은 그런 자산을 불려나갈 여력이 없어요. 최소한 예금이나 적금만 보유해서는 안 되고 정기적으로 금이나 은, 비트코인 같은 자산의 분산 투자에서 생존적인 방어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세금 때문에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받는 계층은 일반 서민이에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는 부동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GDP의 70% 이상을 소비가 차지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소비를 늘리기 위해 모기지를 빌려줘서 그 현금으로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사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 역대 정권이 부동산 값을 띄우려는 정책을 계속 내놨어요. 결국 신용등급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자기 돈 없이 대출만으로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었고 그게 터진 게 서브프라임 사태입니다. 2008년에 이 문제를 수습할 때 부채를 정리하는 방법이 아니라 부채를 덮는 방법을 택했어요. 돈을 뿌려서 부동산 가격을 다시 띄워서 문제를 덮었습니다. 2020년 팬데믹 사태는 상황이 달랐어요. 과거에는 부채를 덮으면 문제를 어느 정도 땜빵식으로 해결했는데 팬데믹은 돈을 뿌린다고 해결되는 사태가 아니었거든요. 기존에는 연준의 통화정책으로 은행에 돈을 뿌렸는데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자산가뿐이었습니다. 서민들은 혜택을 못 봐요. 연준이 통화정책으로 돈을 뿌릴수록 자산가들의 소득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서민들은 더 빈곤해지는 구조죠. 팬데믹 때는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서민들의 붕괴를 막았습니다. 미국 상위 1%가 미국 전체 부의 40%를 갖고 있고 차상위 9%가 23%를 갖고 있어요. 합치면 상위 10%가 63%를 소유한 셈이죠. 나머지 국민 90%의 자산은 미국 전체 부의 37%밖에 안 됩니다. 문제는 국민의 절반인 하위 50%는 부가 거의 없어요. 통계상으로 1.4%밖에 안 잡힙니다. 이 사람들은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집이나 자동차는 전부 모기지나 할부로 되어 있어서 자기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팬데믹 때는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제공했고 실직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주는 식으로 재정의 3분의 2 이상을 서민들에게 직접 정부가 써줬습니다. 과거에는 통화정책으로 부채를 덮었지만 천재지변 같은 상황이 발생하니까 재정이 나서서 서민들을 보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금융자본주의의 폐해를 일시적으로나마 포용자본주의로 전환한 겁니다. 과거에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면 공산주의 방식 아니냐, 포퓰리즘 아니냐 비난이 많았는데 팬데믹 이후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상황을 인식한 거죠. 미국은 대선 기간 동안 사회가 얼마나 양극화됐는지 자료를 공개하면서 국민들이 소득 불평등과 부의 편중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대선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아서 국민들이 잘 모르지만 이런 현상 속에서 개인들이 지켜나가야 할 자산 방어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용화폐가 아닌 실물 자산입니다. 금이나 은,
비트코인 같은 분산 투자가 여러분의 자산을 방어해 줄 거예요. 연령대별로 전략을 제안하자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전통 포트폴리오는 젊은 사람들에게 공격적 비중을 높이고 나이 든 분들에게는 안전한 채권 위주 포트폴리오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 국채 자체가 안전한 자산이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 됐습니다. 시장 금리가 오르면 급락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나 국채를 안전자산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주식을 위험자산, 채권을 안전자산으로 생각했는데 채권이 이제 주식보다도 더 위험한 자산이 됐어요. 포트폴리오에서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채권이 있던 자리에 금과 은, 비트코인이 들어와야 해요. 과거 전통 포트폴리오는 젊은 사람들이 주식 60%, 채권 40%였고 나이 든 분들은 주식 40%, 채권 60%였습니다. 이제는 채권 비중을 빼고 그 자리에 금, 은, 비트코인을 넣으세요. 젊은 사람들은 주식 60%, 금, 은, 비트코인 40%로 가져가고 나이 든 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주식 40%, 금, 은, 비트코인 60%로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투자할 때 변동성 노출에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큰 위험 자산이에요. 주식보다 훨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장기 투자하는 겁니다. 마음 편하게 차트 보고 가격 오르네 내리네 하는 가격 투자가 아니라 가치 투자로 가져가야 해요. 적금 들듯이 마음 편하게 쌓아가시면 됩니다. 사이드로 금과 은을 상승기에는 은 70%, 금 30% 정도로 가져가면서 두 자산군을 함께 운용하세요. 어떤 경우라도 크게 낭패보지 않는 분산 투자가 될 겁니다. 주식 투자에서 S&P 500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게 수익률이 가장 좋다는 건 워런 버핏도 증명한 사실이에요.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로 도미넌스 비중대로 모으면 인덱스 추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길 권합니다. 인플레이션이나 환율 불안, 큰 위기가 올 때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격차는 점점 커집니다. 부의 초격차가 예고되는 거죠. 통화정책이라는 건 혜택을 받는 층이 부자뿐이에요. 담보를 끼고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계층은 상위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통화정책의 혜택이 전혀 없어요. 결국 이런 사회 시스템 내에서는 개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상품이나 실물을 선택하고 정기적으로 자기 투자를 모아가면서 스스로 자산을 방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보면 국가가 서민을 위해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겠죠. 한국 같은 경우 복지 예산이 OECD 평균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취약계층 노인이나 빈곤층이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바로 이런 경제적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복지 예산을 증액하고 노인들이 최소한 생명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줘야 해요. 그 외의 부분은 개인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자산을 방어해야 합니다. 정부가 할 일은 정부에게 맡기되 우리가 구조적인 폐해를 탓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개인은 개인대로 방어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요점을 정리하면 현금 자산은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특히 예금이나 적금에 의존하는 자산 관리 방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믿지 않고 금을 계속 보유하고 있고 중국을 위시한 브릭스 국가들이 엄청나게 금을 사들이고 있어요. 선물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이제 현물 인도를 받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가격 결정권을 빼앗기면서 시장이 비로소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정상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은 같은 경우는 산업용 수요가 60%가 넘기 때문에 매년 수요가 늘어나는 속도는 빠른데 공급은 한계가 있어요. 지난 6년간 2억 온스 정도가 모자랐습니다. 시중 재고를 갖다 쓰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재고 자체가 거의 동나버린 상태죠. 공급을 늘리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 공급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은광석에서 추출하는 은의 양은 14%밖에 안 되고 나머지 75%는 다른 광물을 재련할 때 나오는 부산물이에요. 아연 재련 시 32%,
구리 재련 시 20%, 금 재련 시 17% 정도가 나옵니다. 은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공급을 늘릴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거죠. 이제 시장이 은 부족을 알기 시작하면서 은은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개인이 자산을 방어하기 위한 재정 관리 습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폐에 의지하지 마세요. 적금과 예금은 더 이상 자산을 지켜줄 수 없고 상대적 가치 하락이 예고돼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의 비중도 재조정해야 해요. 채권이 불안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과거 전통적인 포트폴리오에서 채권 자리에 금과 은을 배치하세요.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과 은을 모으는 시대가 됐고 현물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금 가격이 상승세에 있을 때는 은의 비중을 더 높이는 게 좋아요. 심지어 은 70%, 금 30%로 가져가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앞으로 가치시장은 현금과 디지털 화폐,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가 주도할 겁니다. 내 강자의 각축전에서 우리가 어느 쪽에 줄을 서야 하는지 지금 공부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굳이 목돈을 투자하려고 하지 마세요. 적금식으로 원하는 포트폴리오를 정해놓고 조금씩 그달 남는 돈을 저축하는 느낌으로 적금 드는 느낌으로 시도하시면 됩니다. 마음 편하게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 우리 손에 쥐고 있는 돈이 전부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래에도 돈은 필요하고 세상은 이미 돈보다 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했어요.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할 시대입니다. 개인들은 스스로 자산을 지키기 위해 금융 시스템의 구조를 이해하고 현명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현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실물 자산의 가치는 상승할 것이 분명하거든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생존의 문제예요. 금융자본주의의 모순 속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시스템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겁니다. 정부가 바뀌기를 기다릴 수는 없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정기적으로 금, 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는 더욱 명확해질 겁니다.